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원 법무사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이순환 계속 오후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에 이거 시험도 치고 해야 되는데, 그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죠. 시험 문제가 우리가 오전에도 시험 보지만 오후에도 시험 봐야 되잖아요. 점심 식사 후에 이렇게 한번 또 테스트 한다고 생각하시고. 근데 다만 이제 시험 시작 시간을 2시에 시험 볼 수도 있고 조금 앞당길 수도 있거든요. 그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한 1시 40분 정도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2시부터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여쭤볼게요. 1시 40분부터 2시부터 2시는 없나요? 다른 오전 강의 있으면 힘들거든요. 오전 강의 없다는 것 전제하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럼 조금 앞당길까요? 1시 40분부터 2시 40분까지. 그러면 시험을 우리가 보통 이제 오전 반일 때 제가 8시 40분부터 벌써 시험 보거든요. 그래서 좀 앞당겨 가지고 그 강의 조금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럼 우리도 내일부터 1시 40분부터 해가지고 이거 시간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거 시간 만약에 못 지키면은 이거 연습 전혀 안 되거든요. 1시 40분부터 한 2시 40분까지 시험 보고 제가 한 50분에 그냥 강의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는 이제 일단 시험 보고요. 시험 보고 그리고 제가 강평 해드리고 최신 판례 자료를 제가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최신 판례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최신 판례 보고 남는 시간에 이제 진도에 맞춰가지고 암기장 공부하는 방향으로. 그럼 그 다음 날 또 시험 보고 이렇게. 근데 굉장히 빡셉니다. 시험을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 모의고사 볼 때는 그 같이 그 공부하는 사람끼리 말이죠. 시험 한 번이라도 빼먹으면 막 벌금 5만 원 내기 이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봤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한 번 빼먹기 시작하면 계속 빼먹어요. 좀 힘든 과정이니까. 근데 요 시험 범위는 제가 최신 판례 자료 낼 겁니다. 최신 판례도 하고 그리고 그 암기장에 있는 내용들. 그러면 기본서는 따로 안 봅니다. 우리가 예비순환 때 이제 기본서를 본 거고, 그리고 이제 일순환 때 케이스를 많이 풀었죠. 그러면 이제 이 기본서 이거를 다시 보기에는 진도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 기본서 대신에 요 암기 자료 활용해 가지고 이제 진행하는 겁니다. 진행하는 거고. 그리고 기본서가 기억이 안 난다 하더라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본서 계속 반복해 가지고 키워드 잊지 않도록 이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암기장은 빨리 보면은 한 하루 만에 볼 수 있는 분량이니까 이게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시던 걸 계속 반복하면서 하세요. 케이스 자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케이스가 문제 푸는 요령 해가지고서는 많이 했습니다만 기억 안 나죠. 봐도 지금 또 가물가물 해갖고 이거 뭐 요요 현상처럼 막, 예? 그때는 분명히 풀었는데 지금 또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요걸 이제 계속 요 연습을 통해 가지고 제가 강평하면서 첨삭도 해드리니까 좀 매를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다시 그 실수하던 걸 갖다 실수하지 않도록 제가 강평 자료를 따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 시험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데서도 이렇게 뭐 많이 작년에도 제가 지적하던 거 올해 또 지적하고 2년 전에 지적하던 거 또 지적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자료를 만들어 갖고 그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쓰셔야 돼요. 쓰셔야 됩니다. 눈으로 보고서는 이렇게 쓰면 되겠다라고 해가지고는 안 써지거든요. 그러면 안 써질 때 내가 아직 공부가 좀 부족해서 안 써지나 보다, 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은요 계속 못 씁니다. 공부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쓰려고 그러면은 써봐야 쓰는 게 느는 겁니다. 써야 쓰는 게 느는 거지, 공부 부족해가지고 물론 못 쓸 수도 있지만 그건 주된 원인이 아니다. 나중에 우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부 다 해놓고 말이에요, 판례 다 해놓고 문제를 딱 봐도 그 뭐 처음 못 잡고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극복하셔야 돼요. 판례 내용은 나중에 외운다 하더라도 일단 틀 잡는 거는 우리 이순환한테 이제 끝내야 됩니다. 삼순환은 그냥 반복이에요. 했던 거 그냥 반복하고 최신 판례 새로 나온 거 있으면 그거나 좀 더 보는 거지, 여기서 뭐 더 추가를 하고 뭐 이럴 건 아니단 말이죠. 보던 거 계속 반복하면서 내가 케이스 풀면서 목차 잡는 연습하고 초안 잡는 연습이 이게 어느 정도 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판례만 보면 되는 거죠. 우리가 형법에서 판례만 보고 가면 된다는 게, 이게 된 상태에서 판례만 보고 가면 되는 거지,
답안 작성 요령도 모르는데 판례에 결론만 해가지고 우리가 답안을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꼭 모의고사 열심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문제를요, 강의를 막 열심히 막 아무리 전달을 해도 뭐 별로 질문이 안 나오다가요, 딱 시험을 딱 보잖아요. 시험 딱 끝나고 나면 갑자기 막 그 같은 문제에서 질문이 우르르 쏟아집니다. 이거는 어떤가요? 이건 어떤가요? 혼자 공부할 때는 그건 모른단 말이에요. 눈으로 봐가지고 모르는데 막상 쓰다 보니까 이제 이게 갑자기 여기서 막힌다든지, 이거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또 자기들 나름대로 다른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이거 왜 이렇게는 안 쓰지? 해가지고 쓰다 보면 이제 그런 의문이 막 생기니까 시험 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쏟아져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단순히 눈으로 봐가지고는 안 된다, 쓰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그 의미고, 나 도저히 내 답안 쪽팔려서 못 내겠다 하면 그냥 그래도 우리가 그 합격자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혼자서 시간을 정해서 계속 썼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동영상으로만 강의 듣는 분들 같은 경우에 시간 딱 정해가지고 문제 해서 계속 쓰는 연습 하신 다음에 그 자기 스스로 그 초안하고 다른 이제 해설지하고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안 써진다 해가지고 공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이게 계속 제자리 걸음밖에 안 됩니다. 예비순환 때나 일순환 때 그 때나 지금이나 뭐 공부해봐도 어차피 공부는 자꾸 까먹거든요. 까먹고 이제 우리가 남는 게 없는 그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우리가 조금 실력을 쌓아가게 되면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합격하는 게 시험이니까 계속 꾸준히 시험 보시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그 첫날에 제가 항상 이걸 말씀드립니다만 그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오늘 자료 보시면 이게 자료가 이제 내일은 최신 판례 자료 드릴 거예요. 내일 또 시험 봐야 되고, 여기 이제 문제 뭐 한 2개 정도 뽑아봤는데 제가 어느 정도 초안 잡는 연습 하시려고 그게 제가 초안 잡는 연습 해드리려고 오늘 좀 제가 신경 써가지고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형법 문제는요, 형법 문제는 우리가 문제지에서 어떤 사실관계가 주어지잖아요. 사실관계 주어지면 우리 답안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 하면은, 일단 그 이 사실관계를 읽고요, 문제되는 범죄명을 그 이제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안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들어갔다 하면 주거침입죄, 뭐 때렸다 하면 폭행죄, 이런 식으로 해서 죄명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 문제되는 범죄명을 여백에다가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죄가 되는 확실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뭐 이렇게 꺽쇠 표시를 하든지 아니면 형광펜으로 이렇게 끊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요, 표시를 해놔야 됩니다. 그 표시하는 중요한 쟁점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문제를 보고서 맨 처음 해야 될 건 뭐냐? 첫 단추는 뭐냐? 첫 단추는 죄명 찾는 겁니다. 죄명. 지금 이 케이스에서 문제되는 범죄가 뭐냐? 죄명 찾는 게 첫 번째 단추고요. 그런데 자, 문제를 읽었을 때 맨 마지막에 범인 도피죄를 쓰시오,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여 쓰시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죄명을 출제위원회 알려줬죠. 알려주면 1단계는 건너뛰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쓰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관계를 나눠야 됩니다. 사실관계를 나눠야 되는데요, 이 사실관계는 시간적 순서별로 뭐 오늘 범한 것, 그 다음날 범한 것,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지만 이것보다도 제가 하나만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하나만. 자, 어떤 물건을요, 예를 들어 A의 물건을 갑이 가져간다. 가져가고 나서 B한테 사용한다. 이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이런 케이스가 기본 뼈대입니다. 케이스의 기본 뼈대인데, 이때 자, 가져간 행위에 대한 판단하고 사용한 행위에 대한 판단을 목차를 별도로 잡으세요. 목차를 별도로.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큰 로마자 2번 목차를 잡는다면 큰 로마자 3번 목차 이런 식으로 잡는 거죠. 이걸 나눠주라는 겁니다. 이걸 그냥 주르륵 따라가지고 1, 2, 3, 4, 5, 6, 7, 8 막 이렇게 가지 말고 말이에요. 가져간 행위에 대한 판단, 사용 판단, 요것만 하나 잘 자기 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설 자료에 보면은 제가 사실관계 나눠놓은 게 있거든요. 그 나눠놓은 거 보고서는 선생님 제가 저는 이거 잘 못 나누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한번 계속 연습을 해보라 이랬더니 저한테 불가능한 것을 강요하지 마세요. 이래가지고 그렇다면 하나만 하자. 그럼 하나만 하자라고 한 게 이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가져간 행위는 판단하고 요거는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요거 하나만 여기를 뼈대로 해가지고 가지치기를 뭐 갖다 붙일 수도 있단 말이야. 갖다 붙이는데 요거는 나눠가지고 줄줄이 쓰는 일은 없도록 하자. 그래서 큰 로마자 하나 쓰고 아무튼 쓰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 누구부터 먼저 쓸 것인가 해야 되겠죠. 혼자서 등장하게 되면 시간 순서대로 하면 되는데 누구부터 먼저 쓸 것인가 결정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범과 공범의 구별 문제, 정범과 공범의 구별 문제 이런 게 있죠. 그래서 행위 지배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 가지고 행위 지배가 있으면은 정범, 행위 지배 없으면 공범 해가지고요. 정범부터 먼저 쓰고 공범을 나중에 쓴다라는 거. 그리고 전부 다 정범이면은 행위를 많이 한 사람을 먼저 적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여기 자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부터 먼저 쓸 것인가 결정을 하는 거죠. 이게 답니다. 요 뼈대를 우리가 잊지 말자 이런 이야기죠. 요 뼈대를. 그러면 제가 제일 안 좋은 답안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안 잡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초안 잡을 때 이제 죄명 찾고 조문 찾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초안을 쟁점의 정리 맨 앞에 쟁점의 정리하셔도 되고 쟁점 하셔도 되고 문제 소지 하셔도 되고 이건 뭐 서론 부분에 이렇게 써주는 거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사안의 해결 이렇게 되는 거죠. 사안의 해결 이렇게 목차를 잡는 거고 중간에 목차는 어떻게 잡는다고요? 가져간 행위에 대한 판단, 가져간 행위에 대한 판단, 뭐 사용한 물론 이제 이거는 그냥 내용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고 목차는 뭐 각자 뭐 적절한 거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한 행위에 대한 판단, 사용한 행위에 대한 판단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뭐 갑부터 먼저 쓰고 누구부터 먼저 쓸 것인가 해서 갑의제책, 의례제책 혹은 뭐 의례제책, 갑의제책 이런 식으로 목차가 잡히는 게 이게 기본 형태라는 겁니다. 아니면은 사람별로 이래가지고 갑의제책 먼저 쓰고 의례제책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기본 틀 잡는 거는 이런 식으로 틀을 잡아놔야 돼요. 이렇게 틀 잡고 뭐 목차는 이렇게 잡아도 상관은 없거든요. 항상 행위를 확실히 가져간 행위에 대한 판단, 상황의 판단 이렇게 나누시는 그런 게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딱 읽어보고 갑이 A의 집에 들어가서 뭐 이 신용카드를 들고 나왔다. 그 신용카드를 갖고 와서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했다. 이렇게 하면은요. 그러면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절도죄 성부 그 다음에 현금 서비스 받은 행위에 대한 판단 요거를 별도 목차로 잡도록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게 기본 뼈대거든요. 기본 뼈대고 이게 돼야 이제 나중에 좀 더 다른 살도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제가 그 답안 작성할 나중에 해놓은 거 보고 이런 걸 이제 지적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게 어떤 거냐면은 답안 작성 별로 안 해보신 분들 어떻게 하냐면 갑의제책 이렇게 해가지고요. 갑의제책 해서 1. 무선죄의 성부 2. 무선죄의 성부 쭉 따라놓고 그냥 막 써놓는 거죠. 그래 놓고 뭐 결론 내놓고 사실관계가 간단하면 이렇게 해도 되죠. 뭐 하나의 행위를 놓고 무슨 뭐 갑의제책이 어떻게 되냐. 그럴 때는 이렇게 써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케이스가 뭐 10점짜리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거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적어도 20점 이상 된다 그러면은 이런 틀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 제가 작년 문제도 여기 지금 오늘 자료에 집어넣었거든요. 작년 문제 이렇게 목차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나중에 문제 하나 풀고 제가 어떤 식으로 그 목차를 적는지 좀 말씀드릴 겁니다. 자, 자료를 보세요. 1페이지 보시면은 자, 형법 사례는 자, 맨 처음에 이제 죄명부터 찾아야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서는 자, 어떠한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어떠한 범죄가 성립하는지 이렇게 묻는 게 우리 법무사 기출 문제죠. 법원 승진 같은 경우는요. 뭘 수할 수 있느냐? 그 근거를 써라 라든지 뭐 무슨 사후적 경합범이냐? 뭐 이런 문제도 나온 적 있고 뭐 변호사 시험이나 옛날 사부시험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얼마를 몰수하느냐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뭐 누구한테 얼마를 추징해야 되냐 이런 거 막 나온 적이 있단 말이야. 근데 법무사 시험은 그렇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죠.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말이요. 전부 다 죄책 묻는 거고 이거는 안 바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사실관계에서 어떤 범죄가 성립하고 어떤 범죄가 성립하지 않느냐 이거 검토하는 형태로 형법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2번에서 보면 설문에서 쟁점이 되는 죄명을 구체적으로 한정해 주면은 감사합니다 하면 됩니다. 문제에서 맨 마지막에 범인 도피죄를 논하라 하면 범인 도피죄만 쓰면 되죠. 근데 갑의제책을 논하라 하면은요. 내가 범인 도피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갑의제책을 쓰시오 이거 말고
요 죄 한정해서라 이렇게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작년 시험 문제 소송사기 문제가 있었어요. 소송사기 문제 내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사기죄만 쓰라고 돼 있어요. 사기죄만 쓰라. 왜냐하면 소송사기와 관련해서 뭐 위계한 공무집행 방해죄를 논한다든지 공정요소 원본 등 불시기죄죄를 논한다든지 이거 논할 수 있거든요. 그거 묻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묻고 싶지 않고 사기죄만 써라. 그러면 사기죄만 쓰면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하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문에는 뭐 절도죄 한정하지 말 것 이렇게 해놨어요. 절도죄 한정하지 말 것 작년 기출 문제에서 그런 거는 오히려 또 네가 무슨 문제가 성립하는지 네가 찾아봐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더 찾아서 써줘야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우리가 그 죄명을 찾아서 더 써줘야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작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죄명 찾는 게 1순위입니다. 1순위. 그래서 여기 제가 아까 별거 아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한 20, 30% 떨어진다고 보면 되겠죠. 우리 수험생 중에서 죄명 못 찾으면 그러니까 작년에 말이죠. 그 경매방해죄 나왔잖아요. 경매방해죄. 제가 요 최신 판례 자료에 그 넣어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제가 내일 최신 판례 자료 드리잖아요. 내일 최신 판례 자료 드리는데 그 작년에 말이에요. 작년 이순환 때 제가 자료 뭐 보냈나 봤더니 첫날 자료 1페이지가 소송사기 작년 기출문제예요. 그러니까 첫날 첫 페이지에 있는 게 작년 기출문제 나온 거예요. 그게 완전 얻어 걸린 거죠. 그리고 그 자료에 경매방해죄 작년에 이제 경매방해죄 판례를 최신 판례라 그래가지고 그냥 검색하면 안 나오는데 제가 판례 속보 이렇게 찾아가지고 들었는데 그것도 얻어 걸린 겁니다. 말하자면.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는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한 번 봐가지고는 기억이 잘 안 난다. 우리가 기본서는 뭐 2회독 3회독 했지만 최신 판례가 한 번밖에 못 봤으니까 요거 시험 치기 전날 꼭 보세요. 시험 전날 꼭 한번 확인하고 가세요. 했어요. 근데 그대로 확인하고 간 사람은 무릎을 친 거죠. 저보고 뭐 아주 좋아라 했고요. 근데 그 안 보신 분들은 경자도 생각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합격자 모임에 갔더니 경매방해죄 하나도 못 쓰고 빈 칸으로 냈다 그랬대. 제가 그 말 듣고서는 뭐 합격했으니까 일단 됐다. 합격했으니까 됐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만 못 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 쓰니까 그냥 뭐 평균화돼 가지고 못 쓴 사람도 뭐 합격하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썼으면 굉장히 좋은 점수로 더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죄명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죄명 못 찾아가지고 한 20, 30%는 그냥 나는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서 공부하고 뭐 조문 보고 계속 공부하는 것은 이 죄명 안 놓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대부분은 이제 우리 적어도 기득권으로서 만 시험 대비한다 그러면은 죄명은 쓸 수 있게끔 제가 다 해드립니다. 제가 강의 안 한 데서 뭐 나오거나 이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법원 승진은 있어요. 법원 승진은 불이타 문제로 구속태니까 뭐 이렇게 내기도 하는데요. 그것도 제가 우리 법무사 준비하면서는 다 말씀을 드리니까 적어도 우리가 공부한 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반복하셔가지고 특히 이제 최신 판례는 1회독 갖고는 1회독은요. 하고 나면은 내가 언제 봤나 싶어요. 이거 내가 도대체 언제 본 거냐 모를 정도로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시험 치기 전까지 잘 하셔가지고 나중에 3순환 4순환을 한다 하더라도 계속 여기서 더 추가되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최신 판례는 기본서도 없어요. 기본서도 없는 내용이고 새로운 게 7월달 판례까지 더 추가되는 거니까 요거는 한 번 봐가지고 기억 안 난다. 그러니까 좀 더 반복하셔야 되고 최근에 이제 출제 비중을 보면은 그러니까 한 3월 4월달 올해 3월 4월달 판례 그 다음에 작년 12월 12월 요 정도 그러니까 시험치기 한 6개월 전이나 요때부터는 조금 유력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최근에 경향이 그렇습니다.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죄명이 중요하다. 자, 그 3번에 보시면은요. 답안은 문제되는 범죄명의 제시로부터 출발해서요. 죄명으로 끝나야 됩니다. 자, 이거 중요하거든요. 자, 중요합니다. 자, 이 답안 작성할 때요. 쟁점을 정리해서 첫 번째 문장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문장은 자, 가행 어떠한 행위와 관련하여 무슨 죄의 성부가 문제된다. 죄의 성부가 문제된다.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명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안 해결에서도요. 무슨 죄가 성립한다. 무슨 죄가 성립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죄명으로 끝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법무사 기출문제에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버스에서 앞자리에 앉은 사람이 A가 지갑을 흘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내려버렸어요. 내려버렸습니다. 뒷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이 지갑을 섭득해서 가져간 거예요. 가져갔습니다. 이랬을 때 이 사람이 이 지갑을 섭득해가지고 돈 끄집어내가지고 돈은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뭐 묻는 문제냐? 뭘 묻는 문제냐 하면은요. 버스 안에서 A가 점유를 상실했을 때 이 지갑의 점유가 누구 소유에 속하느냐는 거예요. 누구 점유에 속하느냐는 거예요. 누구 점유에 속하느냐? 그 버스 운전자의 점유에 속하느냐? 아니면 점유 이탈물이냐? 이거 묻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이런 문제가 이제 법문서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는데 자, 여기 쟁점에 정리해 가지고요. 이제 써죠. 자, 이 경우에 자, 갑이 자, A가 버스에 지갑을 흘려버리는 데 대해서 본사는 이 지갑의 점유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문제된다 해가지고 형법상 점유의 개념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형법 답안의 문제점에 속하는 거예요. 형법 답안은 뭐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죄명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이거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 개념이 문제된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본사의 경우는 뭐 원인에 있어서 자율행위 문제된다 그래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쓰는 게 아니라 죄명을 적어주셔야 돼요. 갑의 행위와 관련해서 절도죄냐 점유 이탈물 횡령죄냐 점유 이탈물 횡령죄냐 이렇게 해서 죄명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죄명에서 출발해가지고 절도죄 성부에서 절도죄 구성요건에서 타인 점유의 재물이냐 이런 식으로 검토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죄명도 없이 제일 황당한 답안이 뭐냐 하면 뭐 형법상 점유 개념 해놓고 말이죠. 뭐 쭉 쓰고 나서 뭐 교사범위 성립한다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교사범위 성립한다. 근데 뭔 교사인지가 없어. 그런 없습니다. 그런 형법 답안은 존재할 수 없는 답안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죄명. 절도교사면 절도교사, 뭐 사기면 사기 이렇게 해서 항상 죄명이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쟁점부터 먼저 들어가시면은 요 뒤에 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 거예요. 쟁점부터 먼저 들어가면 약간만 사실관계가 복잡하면은 완전 답안지가 난장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죄명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꼭 기억해 두시고 첫 문장은 제가 알려드렸어요. 자, 첫 문장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이대로 해주셔야 돼요. 갑에 이러한 행위와 관련하여 무슨 죄가 문제된다 이렇게. 그거 항상 첫 문장은 이대로 따라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좀 실력이 붙으시면 융통성을 좀 발휘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는데 웬만하면 그냥 제가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4번에 보면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의 범죄가 할 수도 있고요. 수개의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수개에서 성립하게 되면 자, 실제기합범이냐 상사기합범이냐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중요합니다. 자, 사안 해결에서 하나의 범죄가 성립한단 말이에요. 하나의 죄만 성립한다. 그러면은 이게 하나의 일죄는 이제 법적 경합이 있고 뭐 토갈 일죄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안 쓴다 해가지고 큰 지장은 없습니다. 큰 지장 없습니다. 이게 뭐 법적 경합 중에서 뭐 특별관계 당하냐 흡수관계 당하냐 이런 건 뭐 잘 못 썼어요. 못 써도 상관없어요. 그냥 안 써도 돼요. 그냥 일죄가 성립한다 하면 돼요. 그런데 수죄가 성립하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수죄가 성립하는 경우. 수죄가 성립한다는 경우에 나왔을 때는 행위동이 있으면 상상기합범, 행위동이 없으면 실체기합범이 되죠. 행위동이 있으면 상상적 경합범, 행위동이 없으면 실체적 기합범. 이거 반드시 밝혀주셔야 됩니다. 실체적 기합범 이나 상상적 기합범을 반드시 밝혀주셔야 됩니다. 이게 따라서 처단형이 달라집니다. 처단형. 우리 형법상의 범죄는 그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형을 법정형이라고 합니다. 법정형. 이걸 가지고 가중감경을 하죠. 가중감경을 하는 것을 처단형이라고 합니다. 처단형 범위 안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상상기합범, 실체기합범 할 때 요 상상기합범을 보느냐, 실체기합범을 보느냐에 따라서 요 처단형 계산하는 게 달라져요. 계산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죄가 뭐 3년 이하고 B죄가 5년 이하다 그러면 상상기합범 할 때는 가장 중한 죄 정한형으로, 그러니까 요 5년 이하 이렇게 처벌이 되고요. 실체기합범을 하게 되면 이게 가중을 합니다. 가중해가지고 5년 이하에서 2분의 1 가중해가지고 7년 6개월 이렇게 되거든요. 이 계산하는 거 몰라도 돼요. 계산하는 거 몰라도 됩니다. 근데 적어도 요 처단형 계산이 달라지니까
이거냐 이거냐를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법무사 수험생들이 대부분 약한 게 여기서 많이 틀려요. 많이 틀립니다. 연습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연습 일단 뭐 주거집 하는 도중에 뭐 절도를 했다 하면 주거집죄, 절도죄, 실체적 경합범 이렇게 되죠. 그 주거침입하고 절도가 주거침입한 상태에서 절도를 하면은 시간적으로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주거침입을 이렇게 하고 있는 도중에 절도를 했다니까 시간적으로 겹치죠. 그럼 이거 상상기합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도라는 거하고 주거침입하는 행위가 별개로 보거든요. 별개. 남의 물건 훔치는데 반드시 주거침입을 해야 되느냐? 그거 아니죠. 길 가는 사람 호주머니에 있는 거는 절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 주거침입은 남의 주거에 들어가는 거고, 들어가는 거하고 절도하는 거는 별개 행위로 보는 거예요. 실체적 경합범 이렇게 된 겁니다. 실체적 경합범.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 같은 범죄를 하나로 묶어놨잖아요. 입법자가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하나의 범죄를 묶어놓으면 그때는 하나의 범죄로 성립하는 거죠. 야간 주거침입 절도 이런 식으로. 그 주거침입하고 강간한다는 짓 했을 때는 성폭력특별법에 주거침입 강간죄라고 해서 하나의 범죄를 묶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묶어놓으면 일죄만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 죄수 판단하는 거는 뭐예요? 공부를 해가지고, 그렇죠? 이런 예를 들어서 야주질이라는 범죄가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죄수 판단 못하죠. 그렇죠? 야주질이라는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라는 범죄가 있다는 걸 내가 아니까 어떻게 돼요? 아, 주거침입하고 절도를 했을 때 야간이라면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 일죄가 성립한다. 이거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그 개별적인 구성요건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죄수 판단. 자, 일죄일 때는 그냥 일죄라고 하면 된다. 흡수돼 가지고 A죄와 B죄는 흡수된다 해가지고 일죄 그냥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건데, 수죄가 성립할 때는요 반드시 실체적 경합범이냐 상상 경합범이냐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갑이 A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스토리를 읽어보니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거 주거침입죄 검토를 할 수가 있죠. 주거침입 검토를 했더니 주거침입죄 성립한다는 거예요. 성립한다. 근데 이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물건 훔치다 보니까 애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체포하려고 하는 거죠. 체포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체포를 면탈하려고 애를 때려버립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폭행죄 검토한다고 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폭행죄를 검토한다고 하면 사람 때렸으니까 폭행이 성립할 수 있죠. 그렇죠? 물론 답안지에 이렇게 써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성립한다 결론 나오잖아요. 틀린 거 아니잖아요. 폭행했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준강도죄라는 범죄가 있는데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서 폭행협박 가하면 또 중강도라는 범죄가 있으니까 중강도 한번 검토해 볼까? 그러니까 중강도 검토를 했어요. 저 검토하는데 보니까 요건을 다 갖추잖아요. 중강도 성립하죠. 성립한다. 자, 틀린 거 없어요. 이렇게 이제 했어.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또 때려가지고 상해를 입혔네요. 이 사람 다쳤네요. 그랬더니 상해도 인정해야지. 그러면 이제 중강도가 상해 입혔으니까 강도상해죄 성립하는지 또 보자. 강도상해죄 또 썼어요. 또 성립합니다. 성립한다. 안 틀렸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범죄 논했는데 성립하는 거 맞고 이 범죄 논했는데 성립하는 거 맞고 안 틀렸죠?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검토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죠. 1, 2, 3, 4, 5, 6, 7, 8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케이스에서 어느 정도 학계에서나 아니면 판례에서 문제되는 범죄 위주로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검토를 해가지고요. 이거 방치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그냥 끝내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사안 해결 부분에서 죄수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죄수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수 판단을 해보면, 자, 여기서 말하는 요 범죄가 성립한다는 말은 요 범죄만 검토해 봤을 때 성립할 여지가 있다, 이런 의미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주거침입해가지고 폭행해가지고 강도해서 강도상해죄 이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강도상해죄 요게 인정이 되면은요, 요 강도 안에는 이제 중강도도 포함이 되고 중강도에는 이 속에 폭행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범죄는 강도상해죄가 성립한 이상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범죄로 묶어주게 돼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이것도 성립하고 이것도 성립하고 이것도 성립하고 이것도 성립할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이제 재수 판단에서 강도상해죄 성립하고, 만약 주거침입 별도로 인정한다면 주거침입죄와 강도상해죄 실체적 기합범 이렇게 결론을 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죄수 판단에서 이걸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방치하면 안 된다. 우리가 어떤 범죄를 검토했을 때 전부 각각 별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범죄는 자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범죄될 것처럼 보이지만 죄수 판단을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다른 범죄는 안 되고 강성애죄만 된다든지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죄수 판단의 의무입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 제가 케이스 문제 내보면은 아주 단순한 문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업무방해죄 검토하는 짓을 했는데 업무방해죄 구속요건 적고 육성 뭐 책임져서 없다, 업무방해죄 성립한다, 끝. 이런 문제들은 학원 모의고사에 잘 안 내요. 뭐 내고 싶지도 않고, 왜냐하면 판례만 딸랑 외워가지고 쓰는 거는 연습도 안 되잖아요. 그냥 판례 암기 시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볼 때는 좀 연습이 되는 문제로 제가 출제를 하거든요. 뭔가 써도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되지. 뭐 판례 딱 키워드 몇 개 적고 그냥 제출할 것 같으면 그게 무슨 모의고사입니까? 우리가 1차도 마찬가지잖아요. 1차도 뭐 어저께 그 모의고사 뭐 보고 하는데 선생님들은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모의고사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실전은 어때요? 실전에는 그저 주는 문제도 있죠. 예? 막 누구나 맞출 수 있는 쉬운 문제도 몇 개 막 던져주고 이러잖아요. 근데 학원 모의고사는 그런 문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라도 더 연습을 하게끔 하는 거니까 항상 이런 게 문제 되는 게 많이 출제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연습하셔가지고 틀리면 또 바로 잡고, 틀리면 이제 바로 잡아야 되는데 바로 잡을 생각 안 하고 좌절만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 시험 날짜 다가오는데 좌절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만약 틀렸으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시험장에 가서 내가 실수할 거를 내가 지금 바로 잡게 됐으니까 이렇게 하나씩 계속 이렇게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죄수 판단은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범죄를 하나를 성립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다른 범죄가 성립함으로써 죄수 판단에서 결국 무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구성요건 위협성 책임을 판단해서 범죄 성립한다, 여기까지는 됐는데 다른 범죄와 죄수 판단해봤더니 졸제 이 범죄는 안 되고 또 다른 범죄만 성립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항상 우리 법무사 수험생이 약합니다. 이거 법무사 수험생이 이 부분에 좀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범죄 성립 요건은 구성요건 위협성 책임이 3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법무사님은 구성요건 위협성 책임 이걸 굉장히 강조하신다는 거예요. 저보고. 굉장히 강조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좀 황당했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뭐 자동차 차 운전하는 걸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차 운전하는 운전교섭 제가 강사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그 운전교섭 강사인데 차 이제 그 뭐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 문을 열라 그랬는데 차 문을 못 여는 거예요. 그래서 차문은 이렇게 여는 겁니다 라고 제가 알려줬어. 근데 그 다음에 또 못 여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도 와가지고 또 못 열어. 그러면 제가 차문 여는 것만 계속 앞에 계속 얘기할 거 아닙니까? 저 운전 강사는 차문 여는 걸 강조하더라 하면 됩니까? 강조한 게 아니죠. 강조한 게 아니고 그냥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자꾸 틀리니까 제가 자꾸 말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강조한 게 아니에요. 구성요건 위협성 책임 제가 계속 이야기할 거거든요. 시험 보면 자꾸 거기서 틀려요. 근데 왜 법무사 시험에서만 이렇단 말이에요. 법무사 시험에서만. 공무원 시험이나 법원행시는 제가 아예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아예 안 하는데 법무사만 맨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1차 시험에서 이걸 기본 개념을 안 잡고 2차만 하다 보니까 기본에서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틀리면 안 된다. 이게 틀리면 안 된다 해가지고 주의를 줬는데 그 다음 또 틀리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 이야기만 하고 앉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순환 때 우리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여기 쓰다가 보면은 하여튼 뭐 나중에 제가 그 문제 풀면서 주의사항도 말씀드릴 거고 많이 틀린 부분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게 내가 어디서 틀리는지는 지금 아무도 예상 못해요. 날 써보셔야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계속 꾸준히 쓰시면은요, 요 이순환 마칠 때쯤에 어느 정도 좀 자신감도 붙을 거예요. 제가 모범 답안도 복사해서 나눠드리고 그 주의사항도 말씀드리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죄수 판단은 법무사 시험에서 약합니다. 법무사 수험생들 기본적으로 약한 거고, 민법 같은 경우는 왜 1차 하면서 뭐 우리가 민법에서 우리 저당권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임차권 모르는 사람 없죠. 유치권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 1차에서 기본적으로 개념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2차 같은 경우는
이거 뭐 생으로 그냥 바로 그냥 주관식부터 들어봤다 보니까 기초에서 말이죠. 범죄는 성립하나 예? 책임이 조각된다. 제가 그냥 만든 거 아닙니다. 이런 거는 없어요. 책임이 범죄 성립 요건인데 무슨 범죄는 이 범죄 성립한다. 이 범죄 성립한다. 미수인지 기수인지 보자. 미수냐 기수냐. 아니, 미수 기수가 이게 구수 요건인데 미수 기수가 여기 나오면 어떡합니까? 이런 건 없어요. 대한민국 형법책에 이런 거 없습니다. 법무사 수험생 답안지에만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보고서는 이 쓰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럼 제가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강조하는 게 아니고 마땅히 이건 안 틀려야 되는 걸 자꾸 틀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제가 계속 이런 거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죄수 판단 요거 하시고 그러면 자 보세요. 죄명 찾기 그 다음에 사실관계 가정안의 판단 상황 판단 목차 나누고 사안 해결해서 무슨 죄가 성립하고 할 때 죄수관계 실수하지 않도록 마지막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시간 부족한 것처럼 그냥 방치해버리면 이거 다 해놓고 방치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실제 합하면 돼버리잖아요. 이거 다 성립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 죄를 몇 개나 범한 겁니까?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하나의 죄를 가지고 이렇게 수개 죄를 인정하면 안 됩니다. 자, 그거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에 보시면은요. 자, 죄형 법정주의 입각해가지고요. 조문을 반드시 적어주셔야 됩니다. 조문. 조문은 쟁점에 정리에 적어주셔도 되고요. 목차에 적어주셔도 되고 본문에 적어주셔도 돼요. 저는 이제 해설 자료에 보면은 뭐 옛날에 제가 작성해 놓은 것도 있고 최근에 작성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본문에도 들어갔다가 목차에 들어갔다 이러는데 그 맨 처음에 한 번만 적시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쟁점에 정리해서 한번 쭉 적고 나머지는 조문 안 적고 그냥 그 죄명만 이렇게 적는 것. 이게 제일 무난합니다. 무난한데 각자 그 편안한 대로 하시면 돼요. 한 번만 적으면 됩니다. 한 번만. 본문에 적는 게 별로 권장사항은 아니에요. 일일이 다 채점하시는 분이 다 찾아서 확인해야 되니까. 특별법도요. 해야 돼요. 모든 특별법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여신전문금융업법이라든지 성폭력특별법이라든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그 법률 다 보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 몇 개 조문들 우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특별법도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조문 적시 방법은 괄호 열고요. 괄호 열고 형법 이거 안 적어도 됩니다. 근데 뭐 다른 혹시 뭐 폭처법도 문제될 것 같으면 형법 이렇게 적어주고요. 제 몇 조 한 칸 띄우고 제 몇 항 이렇게. 자, 제자를 적어주세요. 이거 민감한 판사님들 있어요. 제자 안 적으면은 우리 판결문 보시면 됩니다. 판결문에 제자 빼먹고 몇 조 몇 항이라고 한 거 보셨나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판결문에 제 몇 조 한 칸 띄우고 제 몇 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자 적어주세요. 제가 강의할 때는 몇 조 몇 항 이렇게 하잖아요. 강의할 때는 뭐 아마 대부분 강사님들 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뭐 250조 1항 하면 그 강사들은 그렇게 하고 해도 답안 적을 때는 제 몇 조 제 몇 항. 그리고 죄명 줄이지 마세요. 야주절 쓰시면 안 됩니다. 답안지에 야주절 이렇게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범죄는 없어요. 강의할 때 그냥 우리 야간 주집 절도죄를 갖다 계속 반복하기 싫어갖고 그냥 그 줄여서 그냥 야주절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답안지에 그렇게 쓰면 큰일 납니다. 그런 답안은 본 적도 없고 근데 가끔 어쩌다가 한 분씩 등장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실전에 가셔서 아예 뭐 점수 안 줄 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한 칸 띄우는데요. 콤마는 안 찍습니다. 자, 콤마는 언제 찍느냐 하면은 조와 조가 바뀔 때, 항이 바뀔 때, 그러니까 제 몇 조 제 몇 항 다른 조문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조나 항이 바뀔 수 있죠. 이때 콤마 찍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원칙이니까 이렇게 알아두시고, 만약에 이제 특별법 적용될 때는 맨 처음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적고 괄호 열고 이하 폭처법 괄호 닫고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놓고 폭처법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특별법이 적용될 때는 우리 법무사심에 특별법 논의를 하고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일단 특별법 추진할 때는 죄명이 바뀝니다. 죄명이 바뀌어요. 그래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이게 죄명이 됩니다. 죄명이. 그리고 이 죄명을 쓸 때는 다 붙였습니다. 붙여서 띄어쓰기 하지 않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이게 죄명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괄호 열고
몇 조 몇 항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는데 다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그 주요 조문 위주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문은 이렇게 하면 충분하죠. 더 뭐 의문 나는 거 없죠?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답안지에 보면 메뉴에다가 형법 이하 법이라 함 이렇게 쓰시는 분 있거든요. 그 누가 그렇게 쓰라고 가르치는 것 같아요. 제 말고 다른 강사님이 아마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은데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됩니다. 무슨 이하 법이라 함 할 바에 그냥 형법이라 쓰겠습니다. 이거 두 글자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안 써도 돼요. 너무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오히려 조심해야 될 건 제자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제자. 이거는 그 실무에 계신 분들이 민감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실무 교재 중에서 제자 빼먹고 몇 조 몇 항 몇 조 몇 항 이렇게 써놓은 것 책들도 있어요. 실무 교재 보다 보면 제가 볼 때 그런 책들은 판사가 쓴 게 아니라 어디 뭐 사무관이 그냥 썼거나 뭐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판사들은 절대 이런 실수는 안 합니다. 그 사법연수원에 판결 문서는 그 시험 보잖아요. 예전에 사법연수원 있을 때 그때 무슨 이야기 쓰냐면은 판결문에 그 각자 있죠. 우리 민사서류 시험 보시죠. 민사서류 나중에 연습하실 때 각자 하나 빼먹을 때마다 마이너스 1점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 시험을 봤는데 좀 점수가 마이너스로 나왔대요. 각 한 번 빼먹을 때마다 계속 마이너스 해가지고 마이너스 점수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각은 중요하죠. 그죠? 각은 우리가 A와 B가 C한테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을 지급하라 하면은 그런 1,000만 원 주는 거고 각 1,000만 원 하라 그러면 그 2,000만 원이 돼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각자 하나 붙는 데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사소리도 그 중요하듯이 조문 적을 때는 원래 FM대로 해주세요. 제 몇 조, 제 몇 항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한 번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몇 항도요. 항도 가끔 보면은 항을 빼먹고 그냥 조만 적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355조 1항이 횡령죄고 2항이 배임죄단 말이에요. 그러면 1항, 2항 적어주는 게 좋죠. 250조 1항도 보면 1항은 살인죄고 2항은 전속살인죄고 이렇게 그 범죄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1항, 2항 이렇게 다 적어주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조문 안 적는 거는 이제 문제가 되고요. 조문 적을 때 한까지도 적는 게 원칙이다. 그 경우에 따라서 이제 347조 같은 사기죄 같은 경우는 1항, 2항 합쳐가지고 사기죄 구속요건을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그런 거는 이제 조문만 적어도 상관은 없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나중에 앞으로 다 뭐 의문 날 때마다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밑에 이제 7번 동그라미 7에 있는 거는 같은 내용입니다. 어떤 특별법이 적용되면 그 특별법이 바로 죄명이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체크해야 될 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맨 마지막 질문부터 먼저 봐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이거는 제가 보지 마라 그래도 우리 본능적으로 그렇게 보게 돼요. 무슨 죄 나왔는지, 원래 재산죄 나왔느냐, 사회적 불이익 나왔느냐, 이거는 본능적으로 그냥 마지막에 질문부터 보게 되죠. 이거는 따로 제가 강조 안 해도 우리가 본능적으로 마지막 질문을 잘 보셔야 되는 거고요. 특별법은 논외로 하면 특별법 쓰면 시간 낭비가 되고요. 특정 케이스에서 여러 개의 범죄가 한꺼번에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 자, A가 범죄자인데 갑이 내가 범인이요 하고 나서는 거예요. 내가 범인이요 하고 나서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범인인데 내가 범인이요라고 나섰을 때 갑에게 어떤 범죄가 성립하느냐 해가지고 이때 논의될 수 있는 범죄를 제가 두 문자로 법무위증, 법무사가 위정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요 도세요 해가지고 자, 범인 도피죄, 무는 내가 범인이요 하니까 자기 무고죄, 그다음에 위계한 공무집행 방해죄, 그리고 증거 위조, 거짓말하는 게 증거 위조가 되느냐 이런 게 이제 논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답안지 쓸 때 기억 안 날 수 있으니까 그냥 법무 위정 외원하셨다가 쓰세요 했는데 법무사 시험에 요거하고요, 요것만 합쳐가지고 50점짜리 나왔어요. 요거 두 개만. 근데 이때 이제 시험 치신 분이 어떤 분이 이 문제 보자마자 말이죠. 내가 범인이요 하니까 옳았구나 나왔구나 해가지고 다 썼다 그러더라고요. 전부 다 썼다. 그러면은 시험 문제가 벌써 이게 범인 도피죄로 논하면 범인 도피죄만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죄명 막 논해놓으면은 점수 못 주죠. 점수 못 줘. 왜냐하면 거기 점수 줘버리면은 다른 수험생들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기가 딱 한정해서 물었잖아요.
사기죄만 써라 했잖아. 작년 시험 문제 소송 사기. 그러면 사기죄만 쓰라고 했는데 다른 범죄를 더 쓴 사람을 점수를 더 주면 이거는 그 다른 수험생들과의 차별 문제가 돼 버려요. 알면서도 다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안 쓰는데 그거 썼다고 점수 줄 수가 없어요. 배점상. 그러니까 시간 낭비가 된단 말이에요. 2차도 이거 시간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문제에서 이런 실수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 질문 일단 유념하시고 특별법 논외로 함 이런 거요. 특별법 논외로 함. 자, 만약 시험 문제에서요. 교사범위 되는지 써라 하면 정범도 써줘야 돼요. 그거는 왜냐하면 정범의 존재가 교사범의 전제 요건이 되죠. 그러니까 정범이 있어야 교사범이 가능하잖아요. 공범 정수성상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다 적어주셔야 되죠. 교사범이 되는지 써라 한다 해도 교사범만 써버리면 안 되죠. 교사범 되기 위해서는 정범도 인정이 돼야 되니까 그런 거는 이제 논리상 반드시 적어주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는 이상 묻는 질문에만 답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쟁점이 되는 죄명 아까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죄명부터 먼저 시작해야 된다. 자, 죄명은요 어떻게 판단하냐 하면 자 이제 죄명 판단하는 중에 자 일단 죄명은요 고의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결과를 보고 죄명을 판단하십니다. 나중에 제가 문제 풀이하면서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형법에서는 고의를 놓치는 것은 정신줄을 놓는 것 같다. 고의를 놓치는 것은 정신줄을 놓는 것 같다. 고의를 나중에 우리가 실무에서 상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의를 잘못 판단한다? 그러면 죄명이 완전히 3000%로 가버려요. 예? 이게 살인 미수냐, 뭐 상해 미수냐, 상해 치사냐, 뭐 예? 폭행 치상이냐, 이 전부 다 뭡니까? 고의를 확정해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고의를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뭐 상해 고의로 했다가 나중에 뒤에 가니까 뭐 살인죄 인정하고 이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의와 결과를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답은 작성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죄명 찾아야 되는데, 자, 죄명 찾기 위해서 4가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 지금 몇 가지 소개되어 있는데, 그 중에 4가지를 제가 특히 강조드립니다. 특히 강조드리는 거예요. 자, 첫째는요, 첫째는 시간 잘 보셔야 돼요, 시간. 자, 시간 체크해야 됩니다, 시간. 자, 주거침입하면은요, 주거침입자가 되고요. 절도를 하면 절도죄 성립합니다. 절도범이 체포 면탈하기 위해서 폭행을 가하잖아요. 폭행을 가하면 이게 준강도가 되거든요. 준강도가 문제됩니다. 준강도. 근데 준강도가 문제되는데 이게 만약에 상해까지 입혔다면 이제 강도상해죄 이런 식이 되겠죠. 강도상해죄 이게 이런 식이 됩니다. 근데 이게 중강도가 되려면은요, 절도에 착수해야 되거든요. 착수가 요건이 됩니다. 요건이. 근데 이 주거침입만 했을 때요, 시간이 주간이냐, 야간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자, 주간에 주거침입 하잖아요. 주간에 주거침입 한다? 그럼 절도 착수가 인정 안 됩니다. 중강도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중강도가 안 되니까 강도상해죄도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야간에는요, 야간에 만약에 절도하러 주거침입 하잖아요. 야간 절도 착수가 인정이 돼요. 착수가 인정됩니다. 이때 체포면 따라 폭행하면 중강도 성립해요. 그래서 강도상해까지 다 성립하게 됩니다. 똑같은 사실관계에서 시간만 바꿔버려도요, 하나는 서울로 가고 하나는 부산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법무사 시험에 지금까지 가장 많이 주셨던 겁니다. 지금까지 법무사 시험 문제 기출문제 중에서 가장 많이 주셨던 거 중강도 문제거든요. 중강도 시간, 자, 절도 주거침입할 때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험 출제원은 이쪽으로 물었는데 이쪽으로 쓴 사람, 이쪽으로 물었는데 이쪽으로 쓴 사람들요, 좋은 점수 안 나와요. 제가 예전에 정반대로 쓴 사람들 물어보니까 최고 점수가 한 28점 정도 나오더라고요. 28점. 물어봤거든요. 틀리게 쓴 사람들. 근데 정확하게 쓴 사람들은 30점 넘는 거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뭐 28점도 좋은 점수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더 고득점 30점이라든지 뭐 40점까지 최고 득점 막 이렇게 나오려 그러면은 정확하게 해주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정반대로 간다. 그래서 시간을 잘 봐두셔야 되고요.
이게 시간은 24시 기준으로 그렇게 그 문제를 내요. 자, 13시 30분 하면 주간이죠. 공항 1시 30분 하면 야간이죠. 야간입니다. 새벽 1시 30분이잖아요. 이건 낮 1시 30분이고 요거 제가 다 그 한번 출제를 했었고 실수하신 분 다 있었습니다. 13시 30분을 강의했더니 누가 저한테 쉬는 시간에 오셔가지고요. 선생님 13시 30분은 그 야간인데 왜 주간으로 강의하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또 낚인 거죠. 낚여가지고 저도 순간적으로 깜빡한 그런 적이 한번 있었고 한 번에 1시 30분 냈더니 그 쉬는 시간에 역시 오셔가지고 선생님 이거 야간 그 주간 아닌가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1시 30분이면 그 새벽 1시 30분이다라고 이랬더니 얼굴이 새빨개져 가지고 그냥 가신 분도 있었고 그래요. 얼굴이 새빨개지는 이유는 그게 일로 가야 되고 일로 가고 이러니까 이제 시험 망쳤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 시사면법 하면 이거는 주간이죠. 24시 기준 나옵니다. 이게 민사서류도 마찬가지예요. 민사서류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장을 쓸 때는 24시 기준으로 전부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간이 되고 이거 주간이 되고 이거는 야간이 됩니다. 야간 그렇게. 자, 시간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친족관계 이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친족관계. 작년 시험 문제 나왔죠. 이거는 친족관계. 그래서 이게 뭐 친족 상도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범인도피죄 증거밀제 같은 친족간 특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친족관계고 놓치면 안 되고요. 분명히 물론 논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논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그 다음에 위험한 물건 휴대한 경우요. 자, 위험한 물건 휴대한 경우에 특수범죄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수범죄가 두 문자로 폭주, 강, 퇴, 채, 감, 공, 손, 협, 상, 공무집행방해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요 범죄에서만 특수폭행, 특수주거침입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폭행, 주거침입, 강요죄, 퇴거불응죄입니다. 체포, 감금, 공갈, 송괴, 협박, 상해 이런 식으로. 강도 아닙니다. 자, 위험하면 휴대했을 때 이런 거고요. 자, 흉기는 어떻게 되냐? 흉기 휴대했을 때는 이때는 절도 강도가 특수절도, 특수강도 이런 식이 돼요. 흉기 휴대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성폭력 특별법에도 보면은 그때는 이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해가지고 또 강간에서 특수강간죄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특별법으로 가는 거니까 적어도 우리 형법에서는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이 강요죄라는 범죄가 말이에요. 강요죄라는 범죄가 옛날에는 권리행사방해죄라고 했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권리행사방해죄 재산죄잖아요. 재산죄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것도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권리행사방해죄는 재산죄입니다. 재산죄. 요건이 어떻습니까? 타인이 점유하거나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취거, 은닉, 송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 그러니까 자기 소유, 타인 점유의 재물 이걸 객취하는 재산죄입니다. 권리행사방해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뭐예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이거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죠. 뉴스에. 어제도 나오고 오늘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 게 이거잖아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죠. 강요죄는 뭡니까? 강요죄는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해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거죠. 권리행사 방해 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이 권리행사 방해죄는 재산죄고 강요죄는 폭행, 협박을 수단해서 권리행사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한 범죄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폭행, 협박 없이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우리가 형법에서 형법 공부하는 이유가 이런 거 구분하자고 우리 형법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옛날에 요 강요죄 있잖아요. 강요죄. 옛날에는 이 강요죄가 이 권리행사 방해죄가 똑같은 죄명으로 썼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제 똑같은 죄명으로 썼으니까 그때 당시에 이 강요죄가 아니었고 권리행사 방해죄였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제가 두 문자 맨 처음에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 거냐 하면은요. 폭주족한테 퇴권 이렇게 만든 거예요. 폭주족한테 퇴권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체감시켜줬더니 공손히 협상하더라. 이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문자 만들어 놓고서 아주 흡족해갖고 말이에요. 이걸 시간을 들여가지고 막 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죄명이 바뀌어버렸네. 이 강요죄가 이게 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퇴권이었는데 퇴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강퇴 이렇게 해가지고 폭주 강퇴 최강 공손 협상 이렇게 해서 외운 겁니다. 그 지금은 강요죄입니다. 강요죄. 근데 옛날 이제 판결문 보다 보면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한다는데 보면 강요죄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옛날에는 권리행사 방해죄였지만 지금은 강요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 범죄일 때만 뭐예요? 요런 범죄 나왔을 때만 위험한 물건의 의미, 휴대의 의미 적어주셔야 됩니다. 살인죄 나왔는데 뭐 위험한 휴대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우리 이 범죄를 왜 외웁니까 이거? 우리 두 문자 따가지고 외우는 이유가 뭐예요? 요 범죄에서만 문제되니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 A를 칼로 찔러서 살해를 했다. 예? 갑이 A를 칼로 찔러서 살해했다 하면은 이거 살인죄 문제 아닙니까? 살인죄는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그냥 이거 위험한 물건 요건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칼을 들고 너 그냥 확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했다고 했을 때 지금 칼 들고 협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험한 무기 휴대에서 협박한 거니까 특수협박죄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만약 이거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협박죄만 쓰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을 들이받을 때 자동차로 들이받았다. 자동차 들이받았을 때 요거 적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위험한 무기 휴대해가지고 만약 상해를 가했다면 특수상해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수상해죄. 그래서 제가 요거 위험한 물건 휴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몽둥이, 야구방망이, 칼, 자동차 뭐 이런 등장할 거 아닙니까? 케이스에서 등장하면 체크하라는 거예요. 체크하셔가지고 이건 특수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논점 누락하지 않도록 해주자. 자, 이게 바로 여기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주거침입 누락하지 말자 이거죠. 주거침입 누락하지 말자. 들어가는 문제. 이것도 작년 문제. 작년 시험만 해도 벌써 여기 두 개나 걸리죠. 작년 시험만 해도. 작년 시험 이거 나오고 이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작년만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작년에도 제가 똑같이 강의했는데 뭐 이게 늘 이거는 기본으로 장착하는 겁니다. 들어갈 때는 허벌판에서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주거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거죄를 검토를 하자는 겁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논점을 누락하면은 아예 점수를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논점 누락하면 굉장히 기분 상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다 쓸 수 있는 건데 이거 괜히 빼먹어 갖고 말이에요. 전에 어떤 분이 답안지에다가 답안지 이제 초안이 이렇게 붙여져 가지고 그 채점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지 그 초안에다 누가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잊지 말자 주거침입. 잊지 말자 주거침입 이렇게 써놓고서는 문제를 푸신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 본문에 주거침입 빼먹었어. 그래놓고.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 아예 안 적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적어놓고 주거침입 빼먹은 그런 답안이 있어갖고 제가 한번 웃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거는 시험 실전에서 그러면 어떻습니까? 실전에서 그렇게 하면 기분 상하죠. 물론 그거 떨어지진 않을 텐데 조금 더 잘 쓸 수 있었는데 이런 아쉬움이 남게 돼버립니다. 주거침입 같은 거 빼먹으면 물론 이제 주거침입이 주된 요건이 되는 이런 데서는 주거침입 빼먹으면 그냥 뭐 망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누굴 죽이러 들어갔다 할 때 주거침입죄 같은 간단하게 그 언급할 수 있습니다.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요거 네 가지 체크하라는 거는 이게 항상 쟁점이 된다는 게 아니라 됐을 때 누락하지 않도록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쟁점이. 그러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문제 읽을 때 딱 이렇게 체크가 돼야 됩니다. 근데 머릿속으로만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끄면서 뭐 형광펜을 칠해도 되고 뭐 화살표를 하든지 뭐 별표를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를 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표시를 안 해놓으면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요거 써야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요거 위험한 물건 써야지 생각하는데 시험 다 끝나고 나서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그거 썼나? 이렇게 돼버려요. 발표할 때까지 이거 미궁에 빠지는 찜찜한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 채점하면서요 민사서류 채점을 하는데 어떤 분이 청구 원인까지 쓰고 그다음 첨부 서면 입증반부 첨부 서면 쓰잖아요. 그 날짜 적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 다 빼먹었더라고요. 본인은 그거 모르더라고요.
내가 그걸 안 썼다는 걸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전부 다 빼먹었다 하니까 본인도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빼먹지? 근데 그 가끔 보다 보면 그런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쟁점이 숨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죠. 우리가 보고 끄집어내야 되는 거니까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잠깐 생각했다가 나중에 와가지고서는 뭐 기억도 안 나고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네 가지만은 계속 제가 나중에 반복 그 연습할 겁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 네 가지만큼 절대 누락하지 말자라는 거고. 자, 그래서 자, 동그라미 2에 쟁점이 되는 범죄명, 요거 고의와 결과를 보고 판단하고, 동그라미 3에 부부관계, 부자관계, 요거 장애에 나왔죠. 요거 꼭 친족 성돌에 이런 쟁점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몽둥이 막 이런 거 나오면요, 위험한 물건 휴대하여 이런 게 검토되고, 그리고 그 절도 강도도 흉기에 대해서, 흉기는 이제 좀 더 좁은 개념입니다. 절도 강도라는 게 있다는 거. 자, 주간인지 야간 체크하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주거 침입 시에 주간이면 절도 착수가 인정 안 되고요, 야간이면 절도 착수가 인정돼 가지고 완전히 달라진다. 그리고 다른 사정이 기입된 경우 인과관계 문제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적극적으로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인과관계 쟁점이 있을 때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을 칼로 찔렀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고혈압이나 당뇨가 악화돼서 죽었다 이런 말 나왔을 때 인과관계 조금 뭐 검토해 주시면 되는 거고, 뇌물 뭐 금액이 3천만 원 이상 된다든지 하게 되면 특가법 같은 적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도 뭐 우리 시험에서는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가볍게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주거침입자 마지막에 요거는 절대 놓치지 말 것. 그 네 가지 꼭 기억하세요. 시간, 친족관계, 그 다음에 주거침입, 위험한 물건, 요거는 논점 누락하시면 안 됩니다. 자, 사실관계 분석해서 역시 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자, 사례를 주의 깊게 읽고 마지막 질문 유념해야 되고, 가정에서 그 사실관계를 이게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창조금지 원칙이라고 제가 이야기할 것 같아요. 창조금지. 빈집에 불을 지르면요, 빈 사무실에 불을 지르면 일반 건조물 방어가 되고요, 사람이 있는 데다 불을 지르면 현주 건조물 방어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어떤 시험 문제에서 야간에 어떤 회사 직원이 말이죠, 자기 회사에 앙심을 품고 야간에 회사 찾아 들어가지고 불 질러 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빈 사무실에 불을 지르는 거니까 일반 건조물 방어라고 해야 되겠죠. 누가 이제 현주 건조물 방어라고 쓰신 거예요. 그랬더니 왜 현주 건조물 방어로 썼냐 했더니, 야간이라도 야근하는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회사에 뭐 사람이 전부 없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있지 않겠어요? 이런 거잖아요. 근데 문제지에 그게 없다는 거잖아요. 문제지에. 만약에 현주 건조물을 내고 싶으면은 출제위원이 뭐 누구 사람이 있는데 불질렀다 이렇게 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상상을 해가지고 사실관계를 추가하면 안 돼요. 추가하면 안 됩니다. 다만 이제 불명확할 때는 이런 경우일 수도 있고 이런 경우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시간이 불명확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렇게 이런 경우는 이렇게 쓸 수밖에 없죠. 시간이 불명확하면.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논외로 하고, 그런 경우는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는 겁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근데 사실관계를 내가 뇌피셜로 더 추가하면 안 돼요. 뇌피셜로. 뭐 예를 들어서 주방에 들어가서 뭐 협박을 했다면 칼 들고 협박한 걸로, 주방에는 칼이 있으니까 칼 들고 협박했겠지 이런 걸로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야. 분명하게 칼을 소지한 채로 뭐 협박을 해야 특수협박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는 거고, 사실관계를 내가 창조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자꾸 이렇게 써보셔야 됩니다. 자, 무선주의 성부가 문제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행위를 적절히 분류하는 게 필요하고, 근데 행위 분류하는 건 제가 가져간 행위나 판단하고 사용하는 행위나 판단 이렇게 해주시라 그랬죠. 초안은 반드시 잡아야 된다. 이건 뭐 따로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우리가 항상 초안은 꼭 잡고 쓰셔야 됩니다. 그 연습을 하려고 지금 학원 모의고사 보는 거예요. 뭘 이렇게 이게 좀 사기죄냐 횡령죄냐 해가지고 사기로 써야 되나 횡령으로 써야 되나 하는데 옆에 쓰는 소리 막 들려요. 모르겠다. 일단 한번 써보자. 쓰면서 어떻게 형법은 안 됩니다. 다른 형법 절대 안 됩니다. 출발이 죄명에서 출발해야 되니까. 무슨 죄인지 모른다고 하면 쓰면 안 돼요. 일단은 죄명부터 확실히 딱 결정 짓고 쓰셔야 됩니다. 그런 거 우리 무슨 죄인지 모르겠다. 그 사태 막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자맨 밑에 총칙상의 논점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요. 우리가 전혀 총칙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도 그 총칙 관련 쟁점 나왔잖아요. 친족 문제. 그런 것들
유념하셔야 되고, 자 2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은 역시 똑같은 내용 계속 반복입니다. 반복인데 그래도 또 다른 관점에 또 접근해서 봐야 되니까 이거 조금 쉬었다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